자, 이후로 김미렵은 조선에 들어와서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결국에는 김미렵이 아버지가 목사이고 본인 자신 또한 개신교인 신자였었지만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아픔을 달랠 길이 없어 결국에는 저 직지사는 오늘날의 우리 저 김천이죠. 김천 황악산 밑에 있는 직지사에 김복률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로 머리를 깎게 되고 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그 pit덩이 저의 스승인 일당 김태신,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당 김태신 얘기를 이제 줄거리로 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어리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살펴주는 엄마가 떠났지만 자기를 친자식처럼 또 해줬던 그 양부 양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오타 세이즈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김미렵과의 사랑을 이루어 보겠다. 끝까지 나는 김미렵에게 내가 편지로 약속했던, 말로 약속했던 건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겠다고 한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타세이즈가 자기하고 함께 동경에서 유학을 했던 한국의 송기수라는 친구, 저 북한의 선천이라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송기수라는 친구, 인렵의 신분을 알아내고 도와줬던 그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오타 마사오를 송영업이라는 이름으로 3살 되던 해에 양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오타세이즈가 다른 또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의 스승인 송영업이란 이름을 가지고 송기수라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리하게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역시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예술적인 기질은 많았고요. 또 저희 스승님은 저하고 닮아서 좀 억패가 있지만 운동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어렸을 때 수영대회, 육상대회, 무슨 뭐 자전거 대회 이런 데 나가면 모두 1등을 하는데 공부에는 별 관심을 없었고요. 대신 그림을 아주 특출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타세이즈는 거기에 보내놓고 사실은 잘 가보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생활하는데 친부, 친모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성장할 때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을 우려해서 송기수와 송기수의 그 부인이 정말 친아들처럼 잘 키워줬죠. 그래서 그림, 뭐 체육 이런 분야에서 늘 잘하고 뛰어난 그런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영업으로 살아가던 그 생활을 초등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고 옛날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바로 북한의 송기수의 아들로 송영업으로 살게 되었고요. 그림의 재주가 있다는 것을 송기수와 의논을 많이 한 오타세이즈는 그때 오타세이즈가 제가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선 총독부의 문화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일부러 자기가 자청해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타세이즈는 결국에 자기 아들이 핏줄이 그림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하고 업무적으로도 자주 연관이 되었던 즉 화가를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화가가 바로 이당 김은우라는 화가입니다. 이당 김은우는 조선 말에 고종과 순종의 어진을 그린 조선 최고의 화가였던 겁니다.
오타 세이조는 물론 당시에 오타 세이조는 극조선파, 친조선파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물론 인력과의 관계도 있었겠지만 오타라는 그 인물은 사실 사상이나 이런 생각들이 깨어 있었고 조선을 자기들이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조선인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든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최고의 화가도 교류를 하고 있었던 차에 자기 아들이 핏줄이 그림을 잘 하고 무슨 대회든 나가면 늘 대상을 받아갖고 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다시 두 번째 양자로 들이게 되는데 이때 마침 이당 김은호 선생님은 따님만 둘을 두고 아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최고의 화가이자 조선 황제의 어진을 그리는 최고의 그런 화가에게 자기 아들을 의탁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당 김은호에게 다시 우리 스승 송영업은 이제 김설촌이라는 이름을 갈아타고 이 김은호 선생님의 집에서 아들로 공부를 하고 김은호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절을 거기서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저자 김호준이가 잠깐 또 옆길로 세보겠습니다. 이당 김은호라는 선생님은 본관이 상산 김씨입니다. 여러분들 상산 김씨라고 잘 못 들어봤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소개하는 또 역사 과목에서 상산 김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본관인 상산 김씨는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조선을 일으킨 정두전을 가리켰던 김득배라고 하는 그 스승의 제자이고, 김득배는 당시에 고려에 오늘날 따지면 문화부 장관 이상 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지공거라는 역할로, 즉 과거에 33인을 뽑아서 황제에게 올리는 그런 직책을 했던 지공거 출신 김득배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득배가 바로 상산 김씨의 파조 할아버지시고요. 이분의 자손 중에 구한말에 가장 유명했던 판사 김다로, 즉 일본 제국주의의 판사를 자기 재판의 증인으로 끌어들였던 조선의 대표적인 판사 김다로라는 판사와 또 끈이 이어진 상산 김씨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면 당시에 김다로라는 판사와 바로 이당 김은호라는 화가입니다. 이당 김은호라는 화가의 집에 송영업이 오타세이주의 아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은 결국 오타세이주가 조선인을 친조선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 된 거였고, 이 인연의 바탕에는 인력과의 인연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은 바로 이당 김은호는 제가 상산 김가이고 저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사람이며, 저는 또 놀랍게도 제가 5, 6살 때 저희 이제 집안 어른 중에 당숙되시는 분이 당시 이당 김은호 선생님이 종로의 와룡동이라는데 그 넓은 한옥 대저택에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화가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림을 가르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우연찮게 엄마 아버지 손에 의해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당숙 손에 끌려서 갔던 집이 바로 이당 김은호 선생님이었고, 그때 청각장애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노력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화가로, 즉 오늘날의 홍익대를 일으키신 그 화가를 저는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운부 김기창이라는 화가인데요. 그분은 귀를 듣지 못하니까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덩치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덩치가 정말 태산만 했습니다. 그런 분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저는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종로 와룡동에 김은호 선생님께 우리 스승인 송영업이 김설천이라는 이름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애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목수라는 직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타 세이조의 아들이 그래서 이당 김은호의 양자로 들어갔고 그림은 정말 일취월장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림을 할 때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화가들 중에는 이제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해강 김규진 선생님, 심양 박승무 선생님, 청전 이상범 선생님, 우리 미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작가들이 다 그때 그 이당 김은호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혹은 같은 화가로서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얘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당 김재배 선생이나 운보 김기창 선생이 또 그 대를 이어서 거기에 문화생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김설촌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일당 김태신은 결국 자기가 오타 세이조의 가문이라는 건 전혀 꿈에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이당 선생의 권유로 일본 제국고등학교 제국대학의 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따지면 우리 아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시기였을 거로 생각되고요. 김설천 화가 즉 할아버지는, 저는 이제 김설천 이당 선생님을 제가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김설천을 그 뒷 배경은 오타 세이조가 있었던 거죠.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김설천이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생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그림으로서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배경은 김은호의 그 도움이 컸던 거죠. 그리고 해강이나 심양이나 청전, 운부, 화당의 그런 영향도 많았던 거죠. 김설천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한마디씩 지도해줬던 것이 일본의 모든 화가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일본에서 미술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미술대학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그림 호수당, 그림은 1호, 2호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호수가 크면 클수록 물론 그림값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 어떤 작가인에 따라서 또 그게 결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호수 크기당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작품을 판매했던 사람이 바로 이당 선생님의 양아들, 오타 세이조의 아들 김설천이었던 것입니다. 김설천은 그렇게 일본의 최고 화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 김설천이 이당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있었던 일을 오늘 그 가장 큰 주제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송기수의 집에서 자기는 거기에 친아들로 생각을 하고 자라왔는데 얼마나 그 형제들끼리 티격태격하며 이렇게 어렸을 땐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큰형이 싸우다가 분에 못 이겨서 이 주워다 키운 놈이 와가지고 형한테 대드내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에 의문을 품고 당시에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봤지만 엄마 아버지는 끝까지 너는 내 친아들이라고 물론 이제 고백을 안 했겠죠. 그러면서도 어렴풋이 자기가 출생에 대한 어떤 그 형제들하고 모습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 거를 어렸지만은 갖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1학년쯤 된 거죠. 심양 박승무 선생님이 막걸리를 거나하게 한잔 하시고는 김설천이가 심양을 졸랐죠. 왜냐하면 심양은 또 김설천이 어렸을 때 한번 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자기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심양이
그만 술이 취해서 네 어머니는 우리 조선의 가장 신여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불현듯 출가를 해서 지금 수덕사에서 견성하면서 수행하는 인력이다라는 얘기를 실수로 하게 된 겁니다. 취중에. 설초는 본인이 예상은 했지만 정말 놀랍고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근데 어째 사람은 애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스승은 도대체 왜 나를 버렸을까? 이제 그러한 의문이 생기고 한쪽에 나쁜 감정도 막 치솟아 오르는 거죠.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 날 버렸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그 김설천, 즉 일당 김태신이 나중에 출가해서 참 인연도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직지사의 중암이라는 데서 북종화와 탱화를 공부하고 계셨을 때 제가 우연찮게 인연이 돼서 그분과 밤새 얘기 나눈 것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선생님은 밤새 정말 수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펑펑 우시면서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그분의 감정이 이입되면 저도 당시에 그분 생각을 하면 저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이성으로서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스승님이 정말 그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괴로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가출을, 이제 지금은 가출이지만 사실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선 거죠.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면 우리 충청도에 예산 가까운데 신례원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기차를 내렸고 그 신례원 역에서 수덕사까지는 약 30리의 길입니다. 근데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길도 구분이 안 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논인지 뭐인지 모르는 그런 길을 어렸으니까 무릎까지 넘게 찬 그 눈길을 헤치면서 그 어머니가 누군지 따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혹은 분노의 마음 뒤에는 결국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 눈길을 헤매면서 수덕사를 찾았는데, 수덕사 초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쳐서 해가 질 때가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온 몸에 이제 뼈가 사무치도록 추위가 몰려오는 거죠. 온 신발 이런 것들은 다 젖어서 어느 게 얼음이고 어느 게 신발인지 모를 정도로 그 추위 속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 분노와 보고 싶은 마음과 교차되는 마음을 가지고 수덕사에 도착해서 수덕사의 스님께, 인력 스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수덕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암이 당시에 견성암입니다. 오늘날의 수덕사의 견성암은 수덕사 바로 옆편으로 자리를 옮겨왔죠. 근데 사실은 그 견성암이 옛날에는 초가집으로 지은 암자였고 수덕사의 약 8분 응선쯤에 있던 그런 암자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밤이라 가지 못하니 어찌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마을에 가서 하루 유숙을 하고 내일 찾아오너라, 이렇게 이제 스님이 얘기하니까 알았다 하고는 바로 돌아서 견성암이라는 그 허름한 편말 하나만 보면서 그 산길을 엎어지고 구르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견성암까지는 수덕사에서 2km인데 사실은 산길에서 2km면요 일반 평지에서 5km, 6km보다도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눈이 무릎까지 차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길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그 초당에 도착해서 일렵 스님하고 어머니라는 말은 못하겠죠. 이제 처음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일렵 스님 부르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나와서 왜 일렙 스님을 찾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 내가 서울에서 급히 심부름을 왔는데 일렙 스님을 뵈야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때 그 비구니가 기도 수행 중이던 일렙 스님을 나한테 얘기를 해서 일렙 스님이 나오게 됐습니다.